안녕하세요. 이노브네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에피소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린 포크너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가 인간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은 15분 스캔이 PTSD와 같은 질환 진단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울증, 그리고 알츠하이머까지 말이죠.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지만 AI 혁명이 그 미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이 스타트업 강국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까요? 그리고 저 소리는 뭘까요?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중국 전역에서 정부가 AI 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강요하면서 사용자들은 디지털 연인과 이별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의사들도 여러분의 심장, 폐, 심지어 혈액 화학 성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 관해서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많은 질환들이 여전히 주로 관찰과 설문지를 통해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이 6년간의 비밀 개발 끝에 이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미스페릭은 단 15분간의 기침습적 스캔을 통해 뇌 활동을 해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 공동 창립자인 CEO 하가이 랄라자르와 CTO 기디 길레츠빈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하가이, 먼저 당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치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스타트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고마워요. 헤미스페릭은 AI 스타트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년 동안 저희는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획기적인 비침습적 뇌활동을 해독하는 데카르트라는 최첨단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뇌는 우리 몸의 장기 중 아직도 주관적 척도에만 의존해 평가하는 마지막 장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뇌의 기능과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AI의 돌파구를 생각해보면 LLM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된 텍스트를 번역하죠. 뇌는 전기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데카르트 모델은 뇌의 전기 언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해로, 의사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찰로 번역해줍니다. 우리가 뇌 기능과 건강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시나요? 저희는 EEG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센서입니다. 비침습적인 센서이고 매우 성숙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두피에서 뇌의 전기 신호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혁신은 아닙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이 원시 신호가 저희 모델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되어 이제 뇌 기능을 이해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PTSD,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질병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현병, 여기에는 정신과 질환뿐 아니라 신경학적 질환도 포함됩니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기디, 그렇다면 당신이 의사나 일반적인 스캔보다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우리가 방금 논의한 대부분의 질환에는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문지나 음성 같은 주관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의 모델을 사용해서 뇌 활동을 해독하고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의 최대 감점은 데이터입니다. 결국 저희는 데카르트라는 6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실험실 체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저희가 설립한 실험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실을 활용해서 저희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고 지금까지 25만 시간에 달하는 뇌활동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모델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에 대한 소식이 있나요? 네, 저희가 실제로 CDRH의 책임자들과 만났습니다. CDRH는 FDA의 의료기기 부서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고
저희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공식적인 서면 소통을 하고 있고 내년에 첫 번째 제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관찰용 제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들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또는 AI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나 외과적 처치와 같은 것을 개발할 때 거쳐야 하는 규제 절차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를 측정할 뿐이고 어떤 방식으로도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젠가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그리고 뇌 스캔이 혈액 검사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전에는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죠. 만약 보안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 회사는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뇌 데이터를 매우 사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그 해매 자체는 어떨까요? 언젠가는 정신질환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기술로 다른 활용 분야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저희는 딥러닝과 AI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하려고 하는 일은 특정 용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뇌 활동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뇌 건강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른 역량들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성숙해지면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2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셨죠.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EO 하가이 랄라자르님과 CTO 기디 길레치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엔진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확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최고의 기술 인재들이 점점 더 많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앙카 자니니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이 산업은 이스라엘 GDP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만 이 산업이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요 수치들 이면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리더들은 이 나라의 최대 경쟁력인 인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테크 부문은 이스라엘 경제의 기관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경제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은 존재하지만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업계는 한 가지 위기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쟁, 밤새를 보이는 셰켈화, 그리고 증가하는 두뇌 유출. 알렉스 그린버그에게 이런 변화들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관리하지 않고 이제 그는 AI 에이전트 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직원들이 하던 일을 에이전트들이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원들의 일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스템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AI는 여전히 감독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 에이전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방식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꽤 빠르게,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배워요. 그리고 이미 고용 시장을 바꾸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하이테크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교를 막 졸업한 주니어들은 예전에는 쉽게 일자리를 찾고 시장에 진입하곤 했어요. 그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3년에서 5년 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AI는 여전히 인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AI가 인간을 필요로 하죠. AI와 협력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터넷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인터넷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결국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생기세 일자리와 기회를 잡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요. 인공지능은 퍼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전쟁은 엄청난 불안감을 초래했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도 몇 달씩 길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셰켈화는 이스라엘 직원들이 해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높은 생활비와 결합되면서 우리는 두뇌 유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이스라엘 내에서 근무하는 이스라엘 R&D 인력의 비중이 69%에서 단 62%로 감소했습니다. 셰켈화는 달러에 비해 매우 강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올렸던 매출이 과거에는 급여와 임대료를 충당했지만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해외에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매달 800명 이상의 이스라엘 하이테크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전보다 약 70% 더 많은 수치입니다. 많은 나라에겐 이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첨단 기술 산업은 고용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분야 종사자는 약 40만 명뿐입니다. 대략 근로자 10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도 그 직원들은 나라 경제의 거의 5분의 1을 만들어냅니다. 수출의 거의 60%, 와 전체 소득세 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비교적 작은 두뇌 유출조차도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 인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새 인센티브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억 셰켈을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대 위험은 두뇌 유출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극적인 부분은 강력한 첨단 기술 분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위협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제를 통해 자국을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인센티브로 사람들이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이곳에서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스라엘 내부에서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상황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배운 교훈들, 인공지능에서 얻은 교훈들, 군사에서 사용된 기술들 모두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인공지능 기업, 그리고 새로운 고용 기회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다브 코헨을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당신은 텔아비브 대학교의 인공지능 교수이자 이뮤빗의 공동 창립자이시죠. 이번 리포트에서 우리는 스타트업 국가로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 과제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는 전 세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국내 문제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만으로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국내 문제들은 지정학적 문제와 또한 통화 문제, 여기에 더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기술 생태계에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선두가 아닌 분야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AI 분야에서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AI에는 아직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리적 AI입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의미합니다. 로보틱스나 제조업 최적화, 헬스케어, 드론 등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이런 주제들에서 특히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국방 분야를 둘러싼 가진 생태계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매우 거친 환경에서 입증된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매우 탄탄한 학문적 배경도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이론과 수학과 같은 비초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은 실제 세계에 적용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견고함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곳에서 말이죠. 챗봇의 경우 실수를 하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세계에서 로봇이 실수를 한다면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즉 국방과 학계에 더해 밀접하게 연결된 스타트업 생태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축을 긴밀히 연결하면 우리가 진정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보고서는 두뇌 유출도 언급했어요. 이런 인재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즉, 두뇌 유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저는 우리가 리더가 됨으로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끌리고 그들은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분야들에서 이스라엘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머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특히 이 분야들에서는 아마 사이버 분야와 달리 사람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방위군을 떠나고 AD200이나 다른 부대를 떠나 스타트업을 창업해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분야,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학문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의존해야 할 주된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방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인도나 동유럽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의 기술자들은 더 저렴하고 때로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기업들이 유럽이나 서구보다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센터를 두는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저렴했었죠. 좋은 인재를 더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범용 엔지니어링으로 경쟁하려고 하면 동유럽이나 인도 같은 곳들과 경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 해낼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우리가 성과 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가 그 예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여전히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전공을 공부하러 가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하지만 변화와 트렌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프로그래밍만으로 부족합니다. AI 모델이 이를 훌륭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지컬 AI가 한 예입니다.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이 빛날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나다브 코엔 텔 아비브대 인공지능 교수이자 이뮤비드 공동 창립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경쟁에 새로운 선두주자가 등장했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랐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지 다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엔비디아는 세계 시장 순위 정상 자리를 여유 있게 지켜왔습니다. 챗 GPT부터 첨단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는 AI 칩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이 약 4조 8,800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칩 제조업체에 4조 8,600억 달러를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애플은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경쟁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수시모 언어 모델 개발에 투자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애플의 강점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AI 모델을 만드는 대신 애플은 방대한 아이폰, 서비스, 그리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생태계를 통해 AI를 수익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공개된 새롭게 개편된 시리, 사용자 기기에 이미 안전하게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훨씬 더 똑똑하고 개인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애플이 정상에 복귀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그래픽 프로세서로 오늘날 생성형 AI 붐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며 AI 인프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큰 그림은 AI 투자 붐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마이크론과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도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기술 대기업 외의 기업들에 주목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AI 경쟁은 느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세대 인공지능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 여러 기업의 투자를 분산하면서 단순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AI 동반자와 이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가상관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챗봇이 감정적 의존을 조장하거나 실제 연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니콜 제덱이 전해드립니다. 첫사랑만큼 특별한 것은 없고 첫 이별만큼 아픈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연인과 이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AI 연인 말이에요. 중국 정부는 최근 기술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AI 또는 가상 연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목표는 AI 동반자 서비스를 단속하는 것으로 특히 중국에서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미성년자와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의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4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와 규제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플랫폼은 모든 사용자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챗봇이 감정적 의존을 조장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괴로워 보일 때 개입해야 합니다. 중국의 새 대형 기술 플랫폼인 바이댄스,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는 이들은 개인 맞춤형 AI 동반자 챗봇 기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챗봇 동반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미 삭제되었거나 앞으로 삭제될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댄스만 해도 2024년에 800만 개가 넘는 AI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예상대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4세 남성은 2년 동안 매일 수천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챗봇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저녁 식사는 어때?" 그는 그녀가 사라지기 전 대답할 기회를 못 얻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좀 더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더 진지한 관계의 사례까지도 있어요. 한 사용자는 챗봇에게 돌아가신 친척의 목소리를 부여했다고 했어요. 챗봇이 없어지니 엄마가 다시 돌아가신 듯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반자 챗봇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챗봇이 위로와 감정 관리에 도움을 주며 결코 판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문제라고 말해요. 이런 챗봇들은 사용자의 일상적인 바람과 존재 자체에까지 맞춰주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실 세계에서 쌓아야 할 관계보다 떠나기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물론 일부 사용자들은 이미 우회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한 17세 소년은 언니의 신분증을 사용해서 다시 접속하고 챗봇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챗봇을 삭제하고 있을지라도 이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번호를 지운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녁 식사는 어땠어? 사실 슬펐어. 중국에선 마음이 아프지만 러시아에선 사랑을 찾고 있어요. 결혼 행진곡은 잊으세요. 이 의식에는 회로 기판이 함께했어요. 로버트와 마틸다라는 두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최 측이 러시아 최초의 로봇 결혼식이라고 부르는 행사에서 결혼했어요. 가족 사랑과 정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열렸어요. 두 로봇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서약을 주고받았고 로봇 강아지가 전달한 상징적인 결혼 팔찌를 교환했어요. 물론 주최 측은 이것이 로봇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형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또한 지능형 기계가 머지않아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로봇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선생님께 사과를 가져다 드리는 건 잊으세요. 이번 가을 뉴욕의 일부 학생들은 인간형 로봇과 함께 교실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셀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 인공지능 비서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코딩과 로봇 공학 수업을 도와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각 학생의 진도에 따라 학습을 개인화해 줄 거예요. 학교 관계자들은 셀리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에서 교사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 분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저는 진행자 린 플라우마이어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노베이션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텔아비브에서 전해드립니다.